첫 번째 발표는 카이스트의 우은택 교수님을 모시고 메타버스 시대 XR 기술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은택 교수님은 현재 카이스트 CT대학원 학과장과 카이스트 AR 리서치 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은택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이스트의 우은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세부 기술보다는 메타버스라는 큰 숲, 메타버스의 현황과 특히 XR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에 보시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접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갑자기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면서 메타버스가 거품이 아닌가, 또다시 겨울을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이 메타버스가 또 XR과 결합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유익한 활용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그리고 가상정강현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여서 소셜 미디어나 또는 가상융합 경제 플랫폼으로 역할할 때 미래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의 여러 가지 컨텐츠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 3차원 CG, 화려한 CG 관점에서 이 메타버스를 보기보다는 그 메타버스가 만들어내는 정보, 지식, 그리고 거기에 사는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새로운 동력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떤 연구를 그동안 해왔는지를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1년도부터 유비쿼터스 VR이라는 예, 유비쿼터스 VR이라는 연구를 2001년도부터 진행해 왔습니다. 예, 지금 소리가 약간 섞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이 유비쿼터스 VR은 기능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가상현실을 체험하게 만들자는 개념이었고 2001년도에 이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간 이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 가상현실을 어떻게 체험하게 만들 건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좀 눈치가 있는 똑똑한 환경에서 가상정강현실을 체험하도록 만들자 이런 개념으로 개념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들을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 어떻게 쓸 건지 또 지난 한 10년간 연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모든 기술들이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강현실도 당연히 사람의 능력, 특히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의 능력, 사람의 브레인의 능력,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이 가상정강현실이 활용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 우리가 컴퓨팅 자원이 우리 현실 공간에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똑똑한 환경에서 이 가상정강현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내용을 가기 전에 지금 잠깐 카이스트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CT 대학원 프로그램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침 7월 1일 오후에 학과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학과 설명회에 참여하셔서 소개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크게 메타버스가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유, 그리고 왜 우리가 메타버스가 단순히 메타버스로서 존재할 때보다 디지털 트윈과 결합할 때 훨씬 더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제가 이야기했던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이 유비쿼터스 가상현실과 최근 이야기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또 어떻게 관련이 지어지는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산업에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1차, 2차 산업 변화가 우리 일상의 변화였다면 3차, 4차 변화는 디지털 세상의 큰 변화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의 변화는 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새로운 가상 세계에서는 사람의 창의력을 통해서 무한한 새로운 창조를 해볼 수가 있을 거고 그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 가능성은 결국 현실과 가상을 연결시키는 IoT 그리고 그 연결된 정보를 가시화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 또 그 디지털 트윈을 매개로 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메타버스 또 그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경제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블록체인 그리고 지금 이런 그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을 현실로 가져가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이 가상 정강현실
이런 다양한 그 기술들이 융합적으로 활용이 될 때 새로운 가능성이 저는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뭐 여러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지금 이 그 옴니버스라는 개념도 최근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 젠슨 왕이 메타버스가 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 스테이트먼트는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한번 바람이 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일까? 이 가상정강현실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의 처음 어원이 소설에서 가상공간을 체험하는 기술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중반에 소개됐던 뭐 세컨 라이프나 또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인피니트 오피스, 우리가 회사를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가상공간을 통해서 회사의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들어내는 뭐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한 커뮤니티는 게임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로블록스나 폴트나이트 같은 것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처음 설명을 아바타로 가상세계를 경험하고 가상세계에서 우리가 일상에 사는 것처럼 사회문화적인 활동, 뭐 경제적인 활동, 심지어 정치적인 활동도 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아바타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를 통해서 뭐 새로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페토가 또 주목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또 이제 더불어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기 시작하면서 위버스나 오픈시 같은 것들도 이 메타버스를 구동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은 이 메타버스의 아주 부분적인 묘사일 수 있겠다. 그래서 조금 메타버스에 대한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메타버스가 코끼리라면 이 코끼리 전체 그림을 보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 코끼리 다리나 코끼리 코만 만져가지고는 코끼리 전체를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시야에서 이 메타버스를 좀 이해하고 활용하는 고민을 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 메타버스의 그 어원 이전에 지금 메타버스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선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리얼리티가 존재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리얼리티가 있는가 하면 이 리얼리티를 가상으로 옮긴 버추얼라이즈드 리얼리티, 버추얼 리얼리티가 컴퓨터로 상상에 의해서 만들어낸 가상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버추얼라이즈드 리얼리티는 현실을 가상으로 옮긴 가상 세계이죠. 이 현실을 가상으로 옮긴 다음에 이 두 개를 결합하게 되면 우리가 융합 공간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혼합 현실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 공간을 조금 더 강조하고 가상 세계의 컨텐츠를 일부 가져와서 보여주면 우리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고 부르고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없애면 우리가 디미니시드 리얼리티라고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객체들을 매개로 해서 또는 공간을 매개로 해서 다른 세상으로 가게 하거나 다른 컨텐츠를 경험하게 만들면 우리는 미디에이티드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는 이 미디에이티드 리얼리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바타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의 확장 현실을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새로운 공간에서의 새로운 경험 이런 관점에서 메타버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소설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안경을 쓰고 우리 가상 세계로 가서 현실에서 했던 것처럼 다양한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을 소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의 시작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리고 이제 미러월드라고 하는 개념도 소설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현실 공간에 대응되는 가상 세계를 우리가 컴퓨터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컴퓨터로 만들어낸 가상 세계에서 다양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소설에서 만들어낸 가상 세계가 이 메타버스의 첫 번째 버전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버전, 이 메타버스의 두 번째 버전은 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이 중요한 이유는 이 90년대에 가상현실에 대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한 10년 정도의 투자 이후에 가상현실에 대한 투자가 축소되는 시점에 가상현실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지금 소리가 많이 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컨트롤실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한테 계속 들리고 있는데 이게 밖으로는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메타버스 관점에서 보면 이 두 번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두 번째 의미는 어, 가상현실 커뮤니티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시점에서 이 가상현실이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4년도 무렵은 이제 가상현실 커뮤니티가 많이 축소되던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이 오픈소스 기반으로 온라인에서 가상세계 플랫폼을 만들어보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었고 이게 지금 이제 시작이 돼서 메타버스 로드맵이라는 걸 이 시점에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메타버스 로드맵은 이 가상으로 형성된 물리적인 현실과 현실과의 연동으로 지속 가능한 가상 공간의 융합. 말이 좀 어렵죠. 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게 핵심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메타버스 로드맵에서 제시하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네 가지가 다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게 이 메타버스를 넓게 펼치면 또 메타버스가 뭔지 헷갈리게 만드는 또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보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물리적인 세상에서의 사람, 또 가상 세계에서의 사람들, 그러니까 소사이어티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기술 또는 그 소사이어티의 능력을 확장하는 도구로서의 기술, 현실에서 적용될 때를 우리가 뭐 라이프 로깅이라고 대표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버추얼 월드라는 개념은 이런 소사이어티를 가상 세계에서 만들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반대쪽에 있는 왼편에 있는 부분은 이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환경에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게 만들 건가의 관점은 정강현실이고 현실 공간에서의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가시화하고 해석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서 활용하게 도와주는 부분은 이 미러월드입니다.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부분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쪽은 현실 부분과 아래쪽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영역 이 영역의 교차점이 메타버스의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이런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메타버스가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가 과연 이 디지털 골드러시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사람들이 디지털 골드러시를 기대하고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돈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저는 현재의 메타버스는 이미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이미 잘 구축되어 있는 기존의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이 그런 종류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만 접근하게 된다면 현재의 메타버스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면 이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 더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시장을 어떻게 확대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분야의 역사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 구글 트렌드에서 보여주는 이 메타버스에 대한 히스토리. 그래서 2004년도부터 구글 트렌드가 통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2004년도 무렵에서 2008년도, 9년도까지 앞에서 제가 메타버스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던 그 시기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는 거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 폭발적인 증가를 보여줬던 부분,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증가 추세가 언제 드러나느냐 우리가 로블록스가 상장하던 그 무렵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게임이 메타버스에서는 중요한 영역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지금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약간 시들해졌다. 그런데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 보면 1등이 대한민국이죠. 지난 20년을 돌아봤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 그 대한민국만 가지고 통계를 보면 이 무렵 2004년 이후에 2008년, 2009년, 2010년 1월 이 무렵에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꽤 많았다는 걸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메타버스가 처음 등장한 용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2000년대 중반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그리고 최근에 다시 그때에 준하는 만큼의 관심들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 위에 보여지는 그림과 아래 보여지는 그림의 차이는 위에 보여지는 이 그림은 하향 추세를 보여주는데 대한민국은 여전히 상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되는 분야를 같이 살펴보게 되면 이 제일 위에 노란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이 가상현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이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은 2000년 진입하기 전에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가 2000년도 진입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조금씩 잃어가던 영역이었고, 서서히 관심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한동안.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에 바닥에 보일 듯 말 듯한 부분이 메타버스나 정강현실이나 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빨간 색깔이 정강현실인데 이 빨간 색깔의 정강현실이 가상현실보다 조금 더 주목을 받았던 시절이 아이폰에 등장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이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이 정강현실을 실외에서도 우리가 이동하면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었고 그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던 시절이 2008년, 2009년, 2010년이었기 때문에 이 무렵에 상승 곡선을 그렸고 기대와는 달리 지금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약간의 피크는 이 포켓몬고가 등장하거나 뭐 메이저 회사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메타버스는 여전히 바닥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이 정강현실을 지나서 가상현실에 근접하는 관심을 보였다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 1년간을 지금 확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일 위에 있는 노란 색깔은 이 가상현실에 대한 관심이고 빨간 색깔은 이 정강현실에 대한 관심, 이 파란 색깔이 이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근데 이 전 세계적인 관심에 비하면 또 대한민국은 약간 좀 독특한 현상을 보이죠. 이게 지금 가상현실, 정강현실,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에 대한 골고루 사람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능성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로블록스 때문에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긴 한데 전 세계적인 관심은 역시 게임에 집중되어 있다면 대한민국은 그것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기술에도 다양한 관심들을 골고루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융합의 힘이 나중에 우리가 이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있는 이런 수준의 메타버스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기보다는 더 큰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분야를 이해하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타버스의 단어적인 의미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세상에 대한 세상 뭐 이런 의미이고요. 이게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냐. 결국은 산업이 된다는 이야기는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지속 가능할 수 있냐 하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은 플랫폼입니다. 컨텐츠만 가지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플랫폼을 메타버스에서 연결시켜서 제공할 수 있느냐. 메타버스로 가는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공통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는 하나의 메타버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메타버스를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누가 제공할 거냐가 앞으로 이 분야를 누가 선도할 거냐에 대한 답을 주는 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플랫폼이 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참여형 플랫폼, 참여형 소셜 플랫폼 이게 돼야 결국 가상융합 경제 플랫폼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는 소셜 플랫폼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일단은 재미가 있어야지 된다. 뭐 재미가 없으면 의미라도 있어야 되고 또 의미도 없으면 뭐 의무나 책임이라도 매겨야 거기를 가게 되는 거고 그것도 없으면 뭐 뭔가 보상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보상도 있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면 여기에 경제 활동이 되게 만들려면 다양한 권리와 의무와 뭐 법에 관련되는 것들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됐고 또 이 거버넌스는 어떻게 할 건가 이게 독점적으로 누군가가 이 플랫폼을 장악하고 활용하도록 우리가 보고 있을 건가 아니면 적절한 거버넌스를 통해서 적절한 조정을 하도록 할 건가 여기에서 유통되는 많은 개인의 정보 또 보안의 이슈, 윤리의 이슈 포용성의 문제, 다양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이런 것들이 같이 고민이 돼야 이게 새로운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이 되게 만들려면 결국은 이 기술의 생태계가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묶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실 공간에 다양한 데이터를 디지털로 만들어서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건 누가 할 거냐. 결국은 IoT 그리고 사람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리적인 공간에 있는 정보들이
디지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느냐? 초고속망이 또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정보들, 또 많은 정보들이 가상 공간에 모이게 된다면 여기로부터 어떤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건가? 결국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이죠. 사람의 직관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있고, 또 AI가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결합되게 만들어낼 건가? 그리고 이런 다양한 경험, 우리가 현실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가지고 가상에서의 경험, 이 경험을 다시 현실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것. 저는 여기에 가상 정강 현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강 현실의 역할은 이 메타버스에서의 경험을 현실의 경험으로 바꿔줄 수 있냐. 지금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 공간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로부터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메타버스에서 현실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 경험을 그때 축적한 지식을 현실 공간으로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 중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결국 가상정강현실의 영역이고 특히나 정강현실이 해야 될 영역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우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그 가상과 현실의 융합 관점에서 보면 이 어떤 매개체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게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야기고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은 2000년, 특히 2000년 중후반에 특히 2000년 초반 이 가상정강현실 분야가 사람들한테 외면받던 시기 그리고 90년대 후반이 이제 가상현실이 투자가 축소되기 시작하던 무렵이기 때문에 그 무렵에 새로운 길을 모색하던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IBM에서 이야기했던 월드보드라는 개념, 지구를 일정한 큐브로 나누고 이 큐브를 정보를 매개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개념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었고 저도 2001년도에 유비퀴터스 VR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아까 이야기 소개했던 것처럼 좀 눈치가 있는 정강현실을 현실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 무렵에 현실 공간을 측정해서 모델링을 하고 모델링한 결과를 다시 현실 공간으로 가져오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소개가 됐습니다. 가상 또 세계에 대한 아이디어들도 당시에 많이 소개가 돼서 세컨드 라이프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도 이 무렵에 소개된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누가 먼저 시도를 했느냐? 대표적인 데가 이런 버추얼 싱가포르 같은 것들이죠. 다소에서 한 겁니다. 2015년도에 도시 전체를 가상으로 옮겨서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모니터링하거나 또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고 미리 대비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가상세계. 이게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의 정신이었죠. 근데 이때는 IoT와의 연결이 다소 약했기 때문에 현실적인 임팩트는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개념, 특히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현실과 가상을 현실에 있는 객체를 가상으로 옮기고 가상에서 시뮬레이션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현실로 가져오자 이런 디지털 트윈의 개념은 이 미시간 대학의 마이클 그리브 교수가 2002년도, 2003년도 무렵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면서 이런 개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나사에서도 항상 이 가상정강현실은 이 나사나 보잉사 같은 큰 회사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 하죠. 특히 이제 위험 요소가 많은 기계 장치를 다루는 회사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디지털 트윈도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정립된 건 불과 한 7, 8년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낸 건 불과 2014년도 무렵이고 용어가 등장한 게 2003년도입니다. 이런 그 가상과 현실의 융합의 관점에서 보면 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인프라스트럭처 관점에서 보면 IoT, IoE,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ICT 기술을 통해서 현실 공간에 있는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만들어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빅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빅데이터는 숫자로 줄 때는 우리가 거기서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가 어렵죠. 이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시화,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특히 디지털 트윈은 이 virtualized reality, 현실을 옮겨놓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고 가시화도 할 수 있고 플래닝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역할은 역시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만들어낸 데이터와 지식을
활용하게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 가상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점에서 본다면 이 디지털 트윈과 인포메이션 날리지, 특히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 관점에서 본다면 이 IoT보다는 이 디지털 트윈을 중심으로 한 정보 관리 또 정보 활용 뭐 이런 쪽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만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구글이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있는 다양한 센서를 통해서 정보를 모으고 3차원 지도를 통해서 정보를 가시화하고 새로운 매시업 서비스를 만들어서 일상으로 보내는 이런 개념들은 뭐 이미 구글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1년도에 그렸던 그림도 뭐 비슷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상이 있고 거기에 대응되는 버추얼라이즈드 스페이스가 있고 이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물리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이때 만들어진 정보를 다시 현실 공간으로 가져오게 되고 이런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첫 번째 피부에 돈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옷, 두 번째 피부에 돈을 쓰죠. 그런데 미래에는 이 피부와 옷에만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관리하는 정보 공간, 프라이빗한 정보 공간에도 돈을 쓰는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했었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현실과 가상의 3차원적인 링크를 어떻게 할 건가. 그리고 링크를 통해서 가상에서의 지식, 경험, 정보 이런 것들을 다시 현실로 어떻게 정강시킬 건가. 정강시킨 걸 단순히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정보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인터랙션하고 협력할 수 있게 공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 다른 공간과 결합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게 만들어낼 건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의 3단계로 보면 현실 공간을 모니터링하고 정보 해석하고 다시 활용하게 만들어내는 이 사이클은 디지털 트윈이든 유비쿼터스 VR이든 메타버스든 비슷한 개념을 같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제 연구실에 최근에 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이 현실 공간을 그러면 디지털 트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만들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카메라를 가지고 스캐닝을 하면 실시간에 현실 공간을 가상으로 옮겨낼 수 있냐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단순히 내가 있는 공간에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 공간으로 보내거나 다른 사람이 있는 그 공간을 내가 있는 공간으로 가져와서 같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트랜스 스페이스라는 개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을 쓰고 지금 이 메타버스를 체험하거나 가상세계를 체험하게 만들어낼 때 안경은 전통적인 키보드나 마우스를 쓸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이 컴퓨팅 자원을 접근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터페이스가 필요해지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냐? 똑똑한 인터페이스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똑똑한 안경형 환경에서 어떻게 똑똑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낼 건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다양한 응용 도메인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비대면 시대에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나 화학관을 가게 만들 수 있을까? 공연장을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공원을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유명한 유적지를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연구들이 앞으로 주목받는 연구가 될 거로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만드는 데는 다양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뭐 기술들이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놓고 봤을 때 현재 기술 수준이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 4단계 이야기할 때 이 유비쿼터스 가상현실, 메타버스 또이 가상정강현실 관점에서 봤을 때 이 4단계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4단계를 생각한다면 현재 기술은 뭐 2단계와 3단계 중간쯤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부 기술을 점수를 매긴다면 뭐 어떤 것들은 뭐 B인 것도 있고 A인 것도 있고 뭐 C인 것도 있고 D인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뭐 연구 영역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메타버스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지금 가상정강현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가를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술의 흐름은 크게 10년 또는 15년 사이클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 가상정강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컴퓨터의 히스토리를 보면 데스크탑 컴퓨터, 그다음에 네트워크 컴퓨터, 모바일 컴퓨터 뭐 이렇게 이제 발전해 오고 지금 이제 무선 컴퓨터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이 정강현실 분야도 그런 사이클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데스크탑 컴퓨팅 환경을 가지고 정강현실을 구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에서 한 10년간. 그리고 이제 모바일 컴퓨팅을 가지고 정강현실을 체험하게 만들던
시도가 2000년대 등장하면서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모바일 환경에서의 증강현실을 사람들이 고민한 시기가 아이폰에 등장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 트렌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증강현실에 대한 관심이 거의 바닥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는 이 시점이 이 스마트폰에 등장하는 시기였고 우리가 데스크탑 환경에서 실내에서 주로 증강현실을 체험하다가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외에서 걸어다니면서 이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냈죠. 근데 초기 버전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썼다기보다는 디지털 나침판, GPS 이런 걸 가지고 공간의 정보를 증강하는 개념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물체인식 기술, 물체 추적 기술까지 결합해서 물체를 인식하면서 물체를 매개로 해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데스크탑 컴퓨팅 환경에서 이 스마트폰까지 한 15년 정도가 걸렸다면 이 스마트폰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또 다른 새로운 플랫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새로운 플랫폼은 한 15년 정도를 계산해 보면 2022년 아마 올해 내년 사이에 또 새로운 폼팩트들이 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새로운 폼팩트가 등장하는 시점이 이런 그 메타버스의 그 관심과 결합해서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잠깐 살펴보시면 이 아이폰의 증가를 보시면 지금 2007년도에 거의 100만 개 정도의 아이폰이 팔리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걸 추세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AR, VR 글래스, 특히 AR 글래스도 지금 보면 재작년부터 해서 서서히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고 지금 이제 VR까지 합하면 그 증가 추세가 조금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AR보다는 VR의 숫자가 조금 더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오큘러스 퀘스트 2가 등장하면서 이 증가 속도가 아이폰 증가 속도 못지않게 지금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여러 가지 풀어야 될 숙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는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가벼워야 되고, 지금 배터리도 오래 쓸 수 있어야지 되고, 또 내가 쓰고 다녀도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뭐 소셜 액셉턴스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시야각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1도에서 보여주는 이 레졸루션은 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지금 홀로렌즈 1, 홀로렌즈 2가 보여주는 이 시야각이 사람들한테 썩 만족스러운 수준의 정보를 제시하는 공간은 아직 아닌 것 같고 무게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무게가 한 70g 정도의 안경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지금 매직 립 1이나 홀로렌즈 같은 것들이 지금 500g에서 300g 사이. 그래서 지금 현재 HMD는 투박하고 무겁고 뭐 일상에서 쓰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전적인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게, 뭐 필드 오브 뷰, 레졸루션, 또 오그멘테이션을 아주 컨시스턴트하게 시각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시간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공간적으로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내는 거, 뎁스를 느끼게 할 수 있느냐, 또 새로운 UI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또 이 컨텐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컨텐츠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 오소링의 문제도 있고, 이 경험을 몰입감 높게 제공하기 위해서 딜레이를 최소로 줄여줄 수 있느냐, 뭐 밴드위스를 충분히 줄 수 있느냐, 여기가 뭐 세이프티 이슈도 있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고 레귤레이션 문제도 있고 다양한 이슈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다 데모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주는 새로운 거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회사 중에 발조라는 회사가 지금 이 HMD를 쓰고 내가 주변을 둘러보면 실시간에 주변을 메타버스로 특히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실적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메타버스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도 클라우드랑 연동해서 또 이런 가능성들은 이미 이제 홀로렌즈 2라는 글래스에서 보여주기도 했고 이 홀로렌즈 2가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 한꺼번에 미군에서 이 홀로렌즈 2를 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버전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수용하기 쉬운 형태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매직 립이라는
회사에서 맥립 원이라는 글래스를 만들어 냈었고, 또 이 안경형 디스플레이, 특히 이제 아주 가벼운 안경형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칩셋들도 퀄컴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 이 칩셋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는 100g 미만의 안경들을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가능성들을 현재 탐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제 새로운 인터페이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키보드나 마우스를 쓸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손동작, 제스처, 스피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쓸 수 있는 NUI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소개된 것들은 손의 근육 움직임을 통해서 제스처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연구들도 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글래스를 만든다는 소문들이 계속 있고, 애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대기업들이 이런 글래스 만드는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가 새로운 가상정강현실의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설책에서 이야기했던, 스노우 크래시에서 이야기했던 그 수준의 HMD를 오큘러스 퀘스트 2에서 만들어서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이 됐고, 대한민국은 특히 이 관련된 ICT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적절한 안경들이 원래 소개되고 있어서 이런 트렌드들이 결합이 된다면 내년쯤에는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대를 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가 늘 만나서 살다가 지금 만날 수 없는 시대,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 시대인데, 이 시대가 영원하지는 않을 거고 이 시대가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가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이 시기에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연결, 소통, 협력들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후퇴하는 부분도 있고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도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와중에 우리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혁신도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혁신의 여러 이슈들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에서도 이 메타버스의 역할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엔지니어로서 예측할 수 있는 미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새로운 연결, 새로운 소통, 새로운 협력 방식이 새로운 우리 미래를 만들어내는 대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쓰이게 만들려면 결국은 이 스마트 도시가 이 가상정강현실, 메타버스와 결합될 때 우리가 훨씬 더 임팩트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이 스마트 정강도시라는 개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ICT 기술을 유기적으로 연동해서 도시의 통합적인 모니터링, 효율적인 관리, 예측 검증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해서 이 XR 플랫폼을 통해서 시민들이 도시 문제를 참여해서 관리도 하고 해결도 하고 스스로 시민의 삶을 향상하는 스마트 도시, 이런 것들과 이 가상정강현실이 결합이 될 때, 특히 메타버스에서의 경험을 현실로 가져올 때 우리는 훨씬 더 새로운 가능성들을 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현실과 가상의 유기적인 연동, 또 이 관심이나 맥락이나 객체나 장소를 중심으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고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가, 또 이 양방향으로 현실과 가상 양방향, 또는 현실과 다른 현실 공간의 양방향 상호작용과 협력이 가능하게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여기에 끊임없이 참여해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oT,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정강현실 이런 것들이 다 통합적으로 활용이 돼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도시에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미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은 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도시 전체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면 이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에서 가시화하고, 이 가시화한 결과물들을 가상정강현실을 통해서 현실에서 활용하게 만들어내는 플랫폼들이 지금 현재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일상에서 시민들이 안경을 쓰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면, 안경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낸다면 새로운 가능성들을 우리가 열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5G만 하더라도 점점 우리가 가상정강현실이 요구하는 속도에 근접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실제 쓰여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엣지 컴퓨팅이 뒷받침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에 필요한 것들은 안경에서 처리하고, 약간의 준실시간이 필요하면 주변에 있는 엣지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뭐 슈퍼컴이 필요하면 그 뒷단에 있는 클라우드를 통해서 슈퍼컴을 활용하는 뭐 그런 시대로 우리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도시에서 여러 가지 계획, 뭐 관제, 새로운 서비스,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체험, 새로운 소통,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의 확장들이 가능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되면 이런 그 사물 인터넷이나 초고속망,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참여형 가상 정강의실을 통해서 우리 도시에서의 이동, 뭐 에너지 환경 문제, 뭐 교육 문제, 우리 일의 문제, 뭐 놀이의 문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몇 장의 사진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공간을 메타버스에서 간 것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여기 이제 간단한 AS 보시는 것처럼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실험실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 메타버스 공간을 걸어 다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런 기술들도 단순히 키보드나 마우스로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경을 쓰고 걸어 다니면서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시절로 이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메타버스에서 이 미술관을 만들었다. 그럼 현장에 갔을 때 가상에서 당연히 미술관을 체험할 수 있고 현장에 가서 미술관을 체험할 때 안경을 쓰고 이 미술관을 보게 되면 미술 작품을 보게 되면 이 미술 작품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메타버스로 갈 수 있는 매개로 이 미술 작품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개념들은 뭐 파크에도 쓰일 수 있고 콘서트장에서 쓰일 수 있고 체육관에도 쓰일 수 있고 e스포츠에도 쓰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응용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공간의 이동도 가능합니다. 내가 있는 공간을 혼자 이런 메타버스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 물리적인 공간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내가 있는 공간으로 가져와서 결합해서 같이 있는 것처럼 협력할 수 있게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일하고 놀고 생활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은 이런 메타버스를 가지고 일상에서 쓰는 그 도시의 시민들은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할 건가? 중요한 일들은 다 컴퓨터가 하고 사람들은 그럼 뭐 할 건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그 새로운 기술들이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그 라이프를 잘 개선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방법은 뭔가? 시민들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이런 스마트한 도시와 행복한 시민 사이의 이 균형은 어떻게 맞출 건가? 이런 것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 이 메타버스와 결합한 가상정강현실이 우리 일상의 기술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에서 스마일로 어떻게 이 기술들이 바꿔낼 건가? 그래서 지금 많은 기술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커뮤니티, 소사이어티를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이 기술이 일상에서 우리가 늘 쓰는 새로운 기술로 정착을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시간도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시간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빨리 달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 오늘 제 메시지는 이 메타버스가 일회성 게임 공간이 아니라 지금 MZ세대들이 노는 재미있는 공간으로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들은 모든 사람들이 전 세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메타버스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건가.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메타버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단순히 재미있는 놀이 공간이 아니라 이 공간은 새로운 공간인데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만나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소셜 플랫폼이고 현실과 가상을 융합하는 융합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게 융합 경제 플랫폼으로까지 확장 가능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가 단순히 이 게임 같은 또는 이 CG 컨텐츠만이 아니라 CG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와 지식 또 경험, 체험 이런 것까지를 우리가 컨텐츠라고 볼 때 더 큰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에코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DNA,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블록체인, 가상정강현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정부의 내년도 사업은 DNA 중에서도 데이터 따로, 네트워크 따로, AI 따로, 디지털 트윈 따로, 블록체인 따로, 가상정강현실 따로, 또 메타버스라는 이름 또 따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전적 과제를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에코시스템이 만들어지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 우선, 간섭은 천천히, 규제는 나중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좀 하나의 참여형 체험 플랫폼으로 이 메타버스를 들여다보고 지금 각자 만들고 있는 이 메타버스를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연동시킬 건가에 대한 고민도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권, 이 빈부격차가 메타버스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그래서 이 기술을 알든 모르든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간, 진입장벽이 낮은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이 공간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 이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숙제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에 관심을 가지는데 단순히 재미있는 공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 현실 가상 융합 소셜 플랫폼으로서의 메타버스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뭐 법과 제도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는 안전한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 건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과 의무는 어떤 것들인가, 이런 고민들도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결국 더 나아가서는 메타버스가 이 정강 도시와 결합해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낼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우리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뭐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이 부분을 잘 만들어 가서 세상을 함께 바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몫이고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드는데 우리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메타버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왜 다시 돌아왔는지, 이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개념은 제가 지난 20년 동안 연구했던 유비쿼터스 가상현실과 어떻게 맥이 닿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AR 가상정강현실 관점에서도 세 번째 웨이브인데 이 세 번째 웨이브가 메타버스와 어떻게 결합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 갈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짧게 나누었습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은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 연구실에 같이 있는 학생들 그리고 또 동료 교수들이 같이 논의한 내용들을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